전국에 계신 서원각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개화 정책과 열강의 이권 침탈 부분인데 이게 책 페이지로 보시면은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에 우리가 동학농민운동 부분부터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동학농민운동 들어가기 전에 먼저 동학이라는 거를 먼저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동학이라는 거는 언제 등장을 했냐면요. 조선 후기 때 동학이라는 게 처음 등장했었습니다. 조선 후기가 어떤 시기냐면 어차피 시험 범위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빠르게 그냥 넘어갈게요. 세도 정치 시기입니다. 몇몇의 세도 가문들이 권력을 쥐락펴락했던 그 시절. 그 시기 때 안동김 씨와 풍량조 씨가 조선의 모든 걸 다 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한다고 얘기를 했었나요? 매간매직. 매직 꾸무꾸무 관직을 갖다 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선 후기 때 태어났으면은 지방 사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안동김씨 풍량조씨를 찾아가서 5억을 밀어주면은 돈을 밀어주면은 사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5억을 주고 사또가 되면 여러분들은 선택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5억을 밀어넣지만 불쌍한 호구, 백성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정치를 펼치겠어요. 라는 착한 사람. 두 번째는 이런 샹, 5억을 밀어넣었으니까 내가 빠르게 5억을 뽑아야 되겠다. 라는 두 번째 악한 사람. 당연히 여러분들은 두 번째를 선택할 겁니다. 열이면 열, 내가 당장 5억을 밀어넣었으니까 1년 만에 5억을 일단 본전치기 하고 그 다음부터 이윤을 남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돈을 주고 매간매직으로 간 새끼들은 100% 탐관오리가 됩니다. 탐관오리가 된 새끼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호구 농민들의 삥을 뜯겠죠. 그냥 삥 뜯을 수가 없으니까 세금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세 개의 세금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 그래서 그거를 삼정의 문란이라고 부르고요. 세금을 삥을 뜯으니까 농민들이 너무너무 힘든 나머지 마지막엔 반란을 일으킵니다. 홍경래의 난, 그리고 임술련의 전라도와 경상도 일대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그걸 뭉뚱그렸던 임술농민봉기. 그렇게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지막에 기대는 것이 뭐냐? 종교입니다. 선생님이요. 제가 예전에 홈쇼핑을 크게 했다가 말아먹은 적이 있어요. 쇼핑몰을 했다가. 대빵우랍니다. 세상에 내 편 아무도 없어요. 기댈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뭐에 기대냐? 종교에 기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석 달 동안 기독교에 기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농민들도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때 기댔던 게 뭐냐면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천주교가 유행을 하는 거예요. 천주교가 유행을 하니까 당시 몰락했던 양반이었던 최재우라는 아저씨가 천주교에 저항하기 위해서 만든 종교가 바로 동학입니다. 그러면 이 동학이란 종교를 새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종교를 새로 만든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학은 재밌어요. 최재우 아저씨가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겨오기 위해서 이 동학이란 종교를 만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를 짬뽕해요. 믹스시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가 뭐가 있을까요? 유교, 그리고 불교, 그리고 유불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불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교 내용을 믹스시켜요. 괜찮은 내용 짬뽕 짜집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기다가 뭐까지? 민간신앙.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부적을 쓴다거나 또는 주문을 외우는 거. 얄리얄리얄랑숑 꿍따라꿍땅꿍땅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반 농민들이 느끼기엔 분명히 처음 보는 종교야. 그렇지만 대빵 뭔가 친숙합니다. 왜? 이렇게 짜집기를 냈으니까. 그러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동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동학의 교리입니다. 동학의 교리를 아셔야 되는데 동학의 교리를 보시게 되면 가장 핵심 교리가 뭐냐면 인내천이라는 것이 핵심 교리입니다. 인내천이 뭐냐? 사람이 즉 하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하늘, 지금 저를 찍고 있는 PD님도 하늘,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하늘, 다 하늘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른 조선시대로 적용을 시키면 왕도 하늘, 저기 있는 노비도 하늘, 백정도 하늘, 그 다음에 양반도 하늘, 다 하늘인 겁니다. 그러면 이 핵심 교리인 인내천 사상은 결국 뭘 담고 있나요? 바로 인간평등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평등을 담고 있다 보니 조선은 무슨 사회입니까? 신문제 사회, 양반 사회입니다. 이거를 용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인내천 사상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 동학을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었던 이 최재우를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을 유혹했다라는 명목으로 혹세 유민제라는 이유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동학을 믿는 사람들은 불법 종교를 믿는 사람, 대대적인 탄압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동학의 초기의 모습 잡아드렸고요. 이렇게 최재우가 죽으면서 탄압을 받지만 1대 교주였던 최재우가 죽고 나서 2대 교주였던 최시영이라는 아저씨가 2대 교주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 때 와서 동학은 더욱더 널리 확산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역할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널리 확산을 위해서 이 최시영이라는 아저씨는 동경대전이라는, 우리로 치면은 천주교 기독교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면 성경책 있는 건 아실 거예요. 그 성경책처럼 동학의 교리를 담고 있는 동경대전이라는 법전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영담유사라는 가사집을 만들어요. 선생님, 영담유사는 뭡니까? 자, 여러분들 가사체로 된 노래인데 더 쉽게 설명하면 기독교나 천주교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찬송가 부르잖아요. 또는 찬송가가 있는 건 아실 겁니다. 그 노랫말. 그 노랫말처럼 동학에 대한 교리를 노랫말로 푼 게 영담유사입니다. 요거를 만들어서 또 동학을 널리 확산시켰던 게 누구냐? 최시영 아저씨입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지금 동학에 대한 요 내용만 가지고 장난질을 칠 거예요. 동학에 대한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최재우가 창시하였다. 그리고 유불선 민간신앙으로 짜집기가 되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리였던 인내천 사상, 인간평등 사상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의 탄압?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라는 거. 여기까지만 아시면 일단 초기 이 동학의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이 동학은 누가 믿었을까요? 당연히 일반 농민들 널리 확산됐을 거고, 당시 수탈이 심했었던 전라도와 경상도와 전라도 일대, 그거를 뭉뚱그려서 우리는 삼남지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남지방에 또 널리 확산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게 되면 다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까지 해서 지금 조선시대 때 내용 잡아드렸고, 이제 근대 개화기 때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게 잘 지워지지가 않네요. 아이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교조 신혼운동이에요. 자, 우리는 지난 앞 시간까지 흔히 한마디로 요약하면 근대 개항기라는 시기를 배웠어요. 우리가 항구를 열어 제끼면서 일본 쪽발이 새끼들이 들어오고요. 서양의 수많은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가중앙정부에서는 근대시설을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세금을 미친 듯이 삥 뜯죠. 세금을 뜯어. 예를 들어서 신식문물을 만듭니다. 뭐 전화기라든지 전등을 막 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부터 달까요? 당연히 궁궐부터 달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삶을 좋게 해준다고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긴 냈는데 자기 삶이 바뀌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불만이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서양, 일본 쪽발이 새끼들이 들어오면서 경제 상황은 더욱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디에 기댈까요? 동학에 또 기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탄압을 하면서 약간 싸그러들었지만 이 시기 때 와서 다시 한번 동학이 빵 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운동이 뭐냐면 교조신혼운동이에요. 여기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잡아두긴 잡아줍시다. 자, 교조신혼운동은 뭐냐면 우리 일대 교주 최재우, 억울하게 죽었던 최재우의 신원을 회복시키자라는 운동이 교조신혼운동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최재훈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을 유혹했다는 죄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학을 믿는 사람들은 다 불법 종교를 믿는 거예요. 이거를 회복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 불법 종교로서 탄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대 교주 최재훈은 죄가 없다.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달라 라면서 운동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교조신혼운동 같은 경우는 일단 포인트는 다시 한번 잡아가자면 최재우의 신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벌어진 운동이고요. 자, 먼저 삼내, 전라도 일대의 삼내라는 곳에서 집회를 열어요. 최재우 억울하다. 회복시켜달라. 회복시켜달라. 그러자 삼내에 있었던 지방 사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또가 동학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침착해라.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위에서 어떻게 허락을 해줘야지 내가 따라서 하지. 내가 허락을 하는데 이건 아무것도 되는 게 아니다. 듣고 보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무슨 상소가 일어나냐면 복합상소라 그래서 엎드릴 복. 경복궁으로 가는 거예요. 경복궁으로 가서 엎드리면서 궁궐 앞에서 최재우의 신원을 회복해달라고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국가에서 알았다.
우리가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일단 돌아가라. 그 말을 믿고 돌아와요. 그런데 바뀌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또 전라도에서 이번에는 세 번째로 보훈 집회라는 게 벌어져요. 그런데 앞에 있는 두 번의 집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삼례 집회와 복합상소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의미로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신원을 회복시켜달라. 그런데 마지막 보훈 집회 때 와서는 종교적인 의미는 당연하거니와 약간 정치적인 요구까지도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백성들 좀 편하게 좀 살게 해달라. 그 다음에 일본 쪽발이들 무찌르자. 외세를 무찌르자 라는 정치적 구호까지 나아가게 되는 게 마지막 보훈 집회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레벨에서는 시험 레벨에서는 이러한 집회들이 교조 신원운동이고 동학과 관련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더 깊게 아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또 동학에 대한 내용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동학이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면 100% 여기서 걸릴 거예요. 여기가 바로 동학의 꽃이자 동학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1차 동학농민운동과 2차 동학농민운동을 한꺼번에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를 잡을 때 동시대에 특정 사건이 일어난 게 있는데 그걸 묶어서 같이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뒤에 바로 나오게 되는 가보개혁을 헤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잡아드릴게요. 여기는 일단 들어가기 전에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순서 흐름을 물어봐요. 큰 사건의 순서 흐름을. 그래서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을 같이 던져놔요. 동학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건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여기 들어가는 내용을 찾아내면 정답이에요. 또는 A, B, C를 놓고 C를 비워놓고 A, B 순서대로 놓습니다. 그리고 B 사건 이후에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동학과 관련된 이후의 내용을 찾으시면 또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자, 먼저 순서 흐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 지도를 넣었는데 상황이 PPT 이 빔 이 환경이 별로 좋지가 않아 잘 보이지가 않아서 근데 사실은 뭐 지도를 가지고 문제를 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제공해드리고 좀 더 참고를 하라고 띄워드린 건데 보이지가 않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시험에는 아마 지도를 가지고 문제를 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거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차 동학농민운동이 터지기 전에 프리뷰가 있어요. 프리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터지기 전에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먼저 고부밀란이라는 사건이 터져요. 전라도에 고부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이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 이름부터 왠지 모르게 탐관오리 틱한 조병갑이라는 군수 아저씨가 있었어요. 아, 병갑이 지랄 병갑이 같은 새끼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탐관오리예요. 이 새끼가 어떤 짓을 하냐? 전라도 고부일 때 있는 농민군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농민들아, 농사 짓는 니들이 고생이 너무너무 많다. 근데 농사를 질 때 가장 필요한 거는 워터, 물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저수지를 만들자. 사또, 저수지 멀쩡한데요? 꾸졌어. 허물고 새로 만들자. 그러면서 멀쩡한 저수지를 허물고 만석보라는 저수지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죠. 마음껏 물을 써. 고생했다. 마음껏 물을 써. 그리고 나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농민들아, 물 많이 썼지? 물세 내야지. 미친 도라이입니다. 그러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가득 차 있는데 또 도라이 같은 짓을 하죠. 야, 농민들아, 이리 모여봐라. 알고 봤더니 우리 아빠가 정말 엄청난 위인이었어. 그래서 우리 아빠를 기리기 위한 커다란 비석을 세워야 되겠는데 돈 좀 내라. 그러면서 참고 참았던 것들이 빵 터지면서 일어났던 게 바로 고부밀란입니다. 이 고부밀란은 누가? 바로 전봉준 아저씨와 동학을 믿는 농민군들이 주도를 해서 들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부밀란이고 이 고부밀란이 터지자마자 중앙정부에서는 빠르게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안핵사라는 관직에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관직에 바로 우리 고종과 명성황후는 용태 지랄용태 얘도 쓰레기 같은 놈이에요. 이 용태라는 아저씨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농민군들 달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와 침착해라. 일단 해산해봐라. 알았다. 니들만 알았다. 일단 병갑이 정리하고 시킬게. 자를게. 그리고 우리가 이 상황을 누가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가려서 벌을 확실히 주겠다.
그 약속을 믿고 동학 농민군들이 고부밀란 때는 자진해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랄 영태가요, 신나게 조사를 하더니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농민군들아, 니들이 또라이네. 우리 병갑이는 아주 훌륭하게 정치를 하고 있었네. 훌륭한 군수였다. 니들이 문제네. 라면서 이 고부밀란에 가담했던 농민군들을 하나 둘씩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고종과 명성황후한테도 이렇게 보고를 하죠. 전하, 병갑이는 아주 훌륭한 군수였습니다. 동학을 믿는 농민군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쉐끼들을 처단하겠습니다. 라면서 이들을 처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빡쳤던 정봉준을 비롯한 동학 농민군들이 이런 샹, 에라이 샹! 농기구를 들고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1차 동학 농민운동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차 동학 농민운동은 뭐에 반대해서 일어난 겁니까? 바로 봉건주의, 반봉건에 항의를 하면서 들고 일어났던 게 1차 동학 농민운동이고요. 그러면서 이들은 먼저 어디서? 하얀 백산이라는 곳에서 백산봉기를 일으킵니다. 왜 산이 하얗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당시 농민들은 무슨 옷을 입고 있나요? 전부 다 하얀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만 명의 농민들이 하얀색 옷을 입고 산에 있다 보니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면 산이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서 그냥 백산봉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백산봉기를 일으키면서 들고 일어나고요. 전라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전라도, 여기 보면 잘 안 보일 텐데 백산이 있고, 전라도 백산봉기를 일으키면서 이제 어디로 가냐? 전라도 군대와 한판 붙으러 갑니다. 그러면서 황토현 전투라는 곳에서 전투를 치르면서 전라도에 있던 군대를 개작살 내버려요. 그러자 깜짝 놀란 고종과 명성황후는 급하게 수도를 지키는 엘리트 군대를 지방으로 파견시킵니다. 걔들은 좀 빡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유인을 해요.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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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황토현에서 좀 더 촌동네로, 바로 황룡천이라는 촌동네로 유인하면서 이번에는 중앙에서 내려온 정북은 또 작사를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동학농민군을 막을 군대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가냐? 바로 충격적인 사건이 터져요. 전라도의 어떻게 보면 핵심인 전주성으로 치고 닫기 시작을 합니다. 전주성을 점령해버려요. 이 전주성은 어떤 곳이냐? 조선의 목줄입니다. 조선 세금의 70에서 80%가 여기를 거쳐서 들어와요. 심지어는 임진왜란 때도 여기는 털린 적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뺏긴 거예요. 그러면서 고종과 명성황후는 아주 깜놀하고 당황스럽겠죠. 그러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고종과 명성황후, 특히 머릿속에 정권 유지만 있었던 우리 민씨는 앞에 강의에서 배웠던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때도 항상 위기에 닥치면 우리의 호프, 우리의 오빠 누구를 불렀습니까? 청나라 오빠를 불렀었잖아요. 이게 전주성을 뺏기니까 해결이 안 나니까 우리 명성황후는 누구를 부르냐면 청나라 오빠를 부릅니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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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요 오빠. 청나라가 군대를 끌고 들어오는데 재미있는 일이 발생을 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 기억나십니까? 갑신정변을 배웠었잖아요. 갑신정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갑신정변 때 사실은 청나라와 일본이 서로 전쟁을 할 뻔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갑신정변이 끝나면서 우리 앞으로 전쟁 날 수가 있으니까 조선에 어떤 일이 생기면 서로 미리 알려주자. 그리고 같이 군대를 들고 들어갔다가 그 사건이 끝나면 같이 나오자라는 텐진 조약을 체결했었죠. 그 조약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누구에게? 일본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일본아, 우리 군대 끌고 여기 들어간다? 알았다! 그러면서 일본도 같이 군대를 끌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종과 명성황후 동학농민군들이 둘 다 당황스러워요. 왜? 고종과 명성황후는 분명히 청나라 오빠만 불렀는데 일본이 1+1처럼 딸려 들어오는 거예요. 뭐야 이거? 둘이 사이도 나쁜데. 둘이 싸우는 거 아니야? 반대로 우리 동학농민군. 조선의 군대까지는 어떻게 자기들이 해결을 했는데 지금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까지 해결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민들의 기본 마인드는 농경지로 돌아가야 된다는 기농 본능이 있어요.
땅을 버리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땅을 버리고 왔으니까 얼마나 불안할까요? 아씨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명성황후 고종과 이 동학 농민군들이 급하게 전주성에서 뭘 체결하냐? 전주성에서 화해와 약속을 한다라는 전주화약이라는 거를 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어떤 조약이 들어가냐? 동학 농민군이 이런 얘기를 하겠죠. 야, 정부야, 나는 니들의 화해와 약속을 믿을 수가 없다. 예전에 안핵사 이용태, 난 이 사건 잊을 수가 없어. 또 이런 짓거리 하면 어떡할 건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개혁이 있다. 그러므로 야, 정부야, 우리가 원하는 개혁을 니들이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전라도 입대에 집강소라는 거를 설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예요. 농민들이 만든 자치기구입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만든 기구예요. 그리고 정부도 오케이 콜 알았다. 요거 반영할게. 그러면서 니들이 원하는 개혁을 우리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치를 교정하는 관청인 교정청이라는 관청을 만들어서 보조할게 라고 화해와 약속을 한 게 전주화약입니다. 여기가 또 중요한 키워드예요. 제가 좀 이따 문제 나오는 패턴 다시 잡아드리겠지만 자, 그러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청나라와 일본은 할 일이 없어요. 합의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청나라가 일본에게 얘기를 하죠. 야, 일본아, 얘들 끝났대. 우리 돌아가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일본이 청나라 기다려 보시소. 나 아직 할 일이 좀 남았어. 잠깐만. 그러면서 고종을 찾아가죠. 고종아, 너 이거 개혁 잘해야 돼. 이거 똑바로 못하지. 그러면 제2의 3의 4의 동학농민운동이 터질 수가 있다. 우리가 개혁을 도와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고종이 필요 없다 꺼져라. 우리 개혁 똑바로 하려고 농민군들 집강소 만들어서 감시할 거고 그들이 원하는 개혁안 우리는 또 교정청 만들어서 보조해 줄 거다. 니들 있을 필요 없다 꺼져라. 청나라는 계속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때 일본이 무리수를 집어 던집니다. 뭘 던지냐면 첫 번째, 이때 바로 나 안 갈 건데 청나라를 둥 때려버려요. 그러면서 이때 뭐가 일어나냐면 청일전쟁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청일전쟁이 터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일본이요 어디로 가냐면 경복궁으로 무단으로 점령해버려요. 지들이. 그리고 일본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던 우리가 만든 교정청을 얘들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이 만든 군국기무처라는 걸 만들어서 1차 가보개혁을 실시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바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동학농민군 입장에서는 너무 뻥지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일본 쪽발이 식기 때문에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때 일본 쪽발이 식기들을 무찌르겠다 에라이 샹 하면서 다시 일어난 게 바로 2차 동학농민운동입니다. 그러면 2차 동학농민운동은 누구 때문에 일어났나요? 일본 쪽발이 때문에 일어났죠. 그래서 앞이 반봉건이었다면 여기는 반외세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게 2차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도 마지막 정리를 해볼게요. 심하긴 합니다. 요거는 요 부분만 심해요. 여기 논산만 부분만. 일단 2차 동학농민운동 일으켰던 사람들이요 전부 다 어디로? 논산으로 모여요. 자, 이 논산이라는 단어만 들으면요 남자들이 이 강의를 보고 있으면 남자들의 심장은 벌떡벌떡 뛰기 시작을 할 거예요. 어디가 생각납니까? 군대. 아주 훌륭한 곳이죠. 자, 일단 논산으로 다 집결을 하는 거예요. 이때 논산으로 집결할 때 이건 심화적인 내용인데 남접과 북접이 동학농민군이 연합을 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선생님,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사실은 1차 동학농민운동 때 남접이 어디냐면 전라도 일대의 동학농민군들, 동학을 믿는 사람들을 남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북접 같은 경우는 살짝 위쪽에 있었던 지금으로 치면 대전 지역, 충청도 일대와 수도권 근처에서 동학을 믿었던 사람들을 북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차 동학농민운동이 터졌을 때는 사실은 전라도에 있던 남접만 여기에 합류를 했던 거예요. 북접은 여기에 합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Why? 우리는 종교적인 이유로만 움직일 뿐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움직이진 않겠다라면서 가담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2차 동학농민운동이 터졌을 때는 지금 누굽니까? 일본 쪽발이 이 외세를 무찌르는 건 우리도 합류를 하겠다 라면서
북쪽도 이때는 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부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디로 가냐? 마지막 전투. 우금치 전투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와 한판 붙냐면은 일본과 한판 붙습니다. 일본과 붙으면서 당연히 일본은 이길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이때 우금치 전투에서 결국 패하면서 존봉준을 비롯한 동학 지도자들이 싸그리 다 잡혀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동학농민운동은 끝이 났다라는 거. 이게 동학농민운동의 흐름이자 다 잡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잠깐 암기법을 이용하자면 전주성에서는 제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주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떠오르나요? 왠지 모르게 전주를 가면 뭐가 될 것 같은 전주 비빔밥이 떠오르죠. 어떤 멍멍이 같은 드립을 칠까요? 전주성에서는 온갖 채소를 버무려 먹은 전주 비빔밥을 먹었기 때문에 승리를 거뒀다라는 거. 미안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진짜 음식 박사님들이 말씀하시기로 전주 비빔밥의 유래 중에 하나로 동학농민운동을 꼽기도 합니다. 왜? 전쟁 중이니까 농민들이 제대로 밥상을 차려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릇에 온갖 채소를 비벼 먹다 보니까 비빔밥이 나왔다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음식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전주 비빔밥을 먹으면서 전주성에서는 승리를 거뒀다라는 거고, 우금치 전투는 어떤 또 멍멍이 같은 소리를 할까요? 시금치만 먹어서 영양실조로 죽어버렸다라는 거. 미안해요. 이렇게 안 하면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금치 전투에서는 패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잡아드릴게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황토현, 황룡천 전투 이게 나와요. 백상봉기까지. 그리고 다음 사건과 관련된 운동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뒤에 내용, 동학농민운동의 내용을 찾아내면 정답 쉽게 나오면은, 또는 여기 있는 키워드 중에 몇 개를 제시문에 던져 놓겠죠. 똑같은 패턴이에요. 다음과 관련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동학농민운동의 또 다른 내용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순서 흐름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이 흐름, 황토영, 황룡천 내 얘기를 해놨어요. 전주성 정면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를 비워놓고 마지막에 우금치 전투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분밀란이 들어가면 오답이죠.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전주 화약을 체결하였다. 집강소를 전라도 일대에 설치하였다. 교정청을 설치하였다. 또는 청일전쟁이 발발하였다. 경복궁을 일본이 무단으로 점령하였다. 그러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2차 동학농민운동을 던져놓고 우금치 논산에 모였다는 걸 던져놓고 다음과 관련된 운동에 대한 배경으로 오는 것을 했을 때 일본이 경복궁을 무단으로 점령하였다. 그러면 또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지금 우리는 2차 동학농민운동을 봤지만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같은 사건이 두 개가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도중에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2차 동학농민운동이 터지고 있는 도중에 일본이 경복궁을 무단으로 점령했고 1차 가보개혁을 일본의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요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고 있다라는 거, 요걸 잘 잡아두셔야 돼요. 따로따로 공부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암기를 해버리는 불상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동학농민운동 잡아드렸고요. 당연히 이 2차 이후에는 농민군들이 이제 진압을 당하면서 동학이 좀 쇠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좀 지우고 시작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서 이게 두 번째 사실 2차 때 지도인데, 이 지도도 화면이 흐려서 잘 보이진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교재에 넣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아마 이거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문제에서는 그냥 넣었습니다. 이게 전주 화약을 체결했을 때 동학농민군들이 정부에게 주장을 했던 개혁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집강소를 설치해서 감시를 했던 거고,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를 했던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농민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아요. 내용을 보면 정말 단순하고 심플해요. 담백합니다. 보시면은 노비문서 소각해라, 탐관오리 없애달라, 횡패한 부호 좀 처방해달라, 그 다음에 보시면 뭐 과부도 재혼할 수 있게 해달라, 일본인과 몰래 통하는 자들 엄벌이 처해달라,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또 토지를 농민에게 균등하게 분배해달라. 제가 항상 모든 강의를 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저의 꿈은 서울에 아파트를 갖는 거예요. 나의 내 집 마련, 불가능한 꿈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서울이 너무 비싸요. 그러면 이 당시 때 농민들의 꿈은 뭘까요? 내 땅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거의 모든 개혁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시험 치는 범위 안에서는 유일하게 땅을 달라라고 주장하는 게 동학농민운동 계열인 거예요. 얘들밖에 없습니다. 농민들만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또 우리가 대선을 하거나 대통령 후보자들 보면은 그 어떤 후보자도 국민들에게 아파트를 준다는 소리는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면 좋겠죠. 그러면 100% 당선입니다. 불가능하겠지만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땅을 달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주장했었다라는 거. 어쨌든 이 내용 뭐 그냥 눈을 안 멀게 쓱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책 페이지를 한 장을 넘기게 되면은 16페이지. 동학농민운동의 의의와 한계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말라고 넘어갈게요. 자, 1차 동학농민운동은 반봉건이었습니다. 1차는. 2차는 반외세였다라는 거. 끝! 의의는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이제 1차 갑오개혁입니다. 우리는 앞에 설명을 했어요. 지금 1차 갑오개혁이 일어날 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청일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동학농민운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이걸 할 때 경복궁을 무단으로 점령하고 뭘 설치를 했습니까? 궁극기무처라는 거를 설치를 하고 실행에 옮긴 게 바로 1차 갑오개혁입니다. 궁극기무처를 설치했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1차 갑오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 설명하는 거. 어디서 주도했다? 궁극기무처에서 주도했다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시문은 박스에서 궁극기무처에서 주도해서 개혁을 샬라샬라 얘기가 나올 거예요. 다음과 관련된 개혁에 대한 내용을 옳은 것은 궁극기무처 1차 갑오개혁을 물어보는 거네. 1차 갑오개혁 내용 찍으면 정답입니다. 또는 1차 갑오개혁의 내용 좀 이따 정리를 해서 배울 거예요. 배울 건데 그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을 던져놓고 다음과 관련된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궁극기무처에서 주도하였다. 그러면 정답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1차 갑오개혁은 그래서 재밌는 게 일본이 시키는 거예요. 일본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지금 일본은 청일전쟁 중이에요. 그렇다 보니 여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실제적으로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과서에서는 비록 우리가 일본의 주도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했지만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또는 주도성 있게 개혁을 한 게 바로 1차 갑오개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차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예전에 우리 앞강의에서 배웠던 조선 책략을 가지고 왔던 김홍집이라는 아저씨와 그리고 흥성대원군이 주도를 해서 하게 됩니다. 선생님, 흥성대원군은 임오군란 끝나고 청나라로 끌려갔었잖아요. 돌아와요. 근데 선생님, 흥성대원군은 개혁이나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사실은 이거를 누가? 일본이 흥성대원군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한마디로 얼굴마담입니다. 지금 이거를 일본이 하는 것처럼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발심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흥성대원군이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흥성대원군을 전면에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떠한 실권도 주지 않습니다.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궁극기면 알아서 통과해버리면 끝인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주도했던 게 1차 갑오개혁이고 또 재미있는 거는 또 뭐냐면 이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들, 우리 역사상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개혁을 못했던 게 1차 갑오개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권력을 틀어지고 있는 게 민씨와 고종 그리고 그와 함께 움직였던 온건개화파입니다. 얘들이요 본능적으로 느껴요. 정치가들은 센스쟁입니다. 항상 위기에 닥치면 악어의 눈물이라 그래서 눈물 연기를 그렇게 잘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1차, 2차 지금 동학농민운동이 이렇게 터져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느낍니다. 이거를 제대로 진짜 토닥토닥 해주지 못하면 나라가 뒤집힐 수도 있겠구나. 더 큰 일이 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적당히 백성들을 토닥토닥 해줄 필요는 있겠구나. 라면서 이 1차 갑오개혁 때 어떻게 하냐면 저기 앞에 있었던 1차 동학농민운동 앞에 우리 개혁 안 봤었죠. 동학농민운동이 주장했었던 개혁안과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급진개화파가 주장했던 개혁의 내용을 반영을 한 게 바로 1차 갑오개혁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때 와서 신분제를 폐지를 합니다. 이거는 동학농민운동 애들이나 급진계합파 둘 다 주장했던 내용이죠. 신분제 폐지. 드디어 양반이든 농민이든 이런 모든 계급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시기 때 와서. 그래서 1차 가보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이 요거 두 개예요. 궁극기모체에서 주도하였다. 신분제를 폐지하였다. 분명히 박스 안에서 신분제 폐지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1차 가보개혁, 궁극기모체에서 주도하였다 찍으면 정답이에요. 반대로 또 궁극기모처 찰나찰나 그러면 이변이 없는 한 정답 선지로는 신분제 폐지를 하였다. 그러면 또 정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신분제 폐지는 꼭 기억을 하시고요. 나머지도 잡아드릴게요. 자, 신분제를 폐지를 하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신분제에 맞춰서 시험을 쳤던 과거제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과거제가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서 1+1으로 과거제도 같이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요. 왕이 이렇게 있었고 왕 밑에 여러분들이 아는 조선시대 관직은 딱 3명밖에 없습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요 3명.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넘버1, 넘버2, 넘버3예요. 이 3영감탱이가 들어가는 정치 부서가 뭐냐면은 조선시대 최고의 정치 부서가 바로 의정부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정부라는 부서가 국가 주요 정책을 만들면요. 우리로 치면은 여기가 장관들이 있는 겁니다. 실무로 옮기는 거는 지방 곳곳에 있는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죠. 구급, 하급 공무원들. 그렇게 옮겼던 애들이 누구냐면 육조입니다. 이러한 정치 체제가 있었는데 의정부가 있는 상태를 그대로 두고 이때 1차 가보개혁 때 국내부라는 부서를 만들어요. 선생님, 국내부는 뭡니까? 국내부의 일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왕의 일만을 담당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어떤 거냐면 우리는 이미 뭐랄까요 탄핵을 당해버린 우리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다. 지금 현재 뭐 어쨌든 끝나긴 했지만요.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그럴 리 없겠지만 변비래요. 변비였대요. 그러면서 그게 뉴스 일면에 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일주일 동안 변비, 심히 건강이 우려돼. 그게 만약에 뉴스나 신문의 일면을 때렸다. 그러면 우리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이런 샹, 얘가 똥을 싸든지 말든지 내가 알 바가 뭔데? 지금 경제가 이 꼬라진데 라고 분명히 다 열이면 아홉이 그런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요. 왕의 일이 즉 국가의 일인 거예요. 왕의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변비다. 그러면 의정부 3년감탱이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전하, 일주일 동안 똥을 못 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떡합니까? 라고 걱정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 왕이 똥을 싸든지 못 싸든지 그게 무슨 정치냐. 그러면서 요거를 따로 빼내요. 그러한 일을 담당했던 국내부라는 부서를 따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왕임이 좀 약화되고 있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6조를 파라문이라는 체제로 또 바꿔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개혁을 했던 게 1차 가보개혁이고요. 그리고 또 기타 등등으로 뭐가 있냐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지금 왜 이렇게 개혁을 시킬까요? 시키면서 나중에 결국에는 자기들이 먹기 좋게끔 세팅을 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누구 겁니까? 청일전쟁 지금 중이지만 청나라가 우리 형이자 우리 아빠예요. 그래서 일본이 주도했던 요 1차 가보개혁 때 야, 니들은 자주국가다. 청나라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독자적인 연호. 중국의 연호를 따라 쓰지 말고 너희들의 연호를 쓰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성계 아저씨가 나라를 오픈했던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개국기년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쓰게 됐던 게 바로 1차 가보개혁입니다.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했던 애들이 주도했었던 개혁안 중에 하나였던 과부도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었던 이런 담백한 내용들, 가부들이 재혼할 수 있는 내용들도 들어갔던 게 바로 1차 가보개혁이다라는 거, 요거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차 가보개혁은 다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고문이나 연자제, 조혼금지 이런 것들, 일찍 결혼하는 금지, 이건 너무 어떻게 보면 어린애들에게 너무 가혹하다. 이런 내용들도 1차 가보개혁이 들어갔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궁극기무처, 신분제 폐지, 국내부 설치 요 정도. 그 다음에 뭐 더 기억을 하자면 가부의 재가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1차 가보개혁 문제가 나왔을 때는 틀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뭘 들어갈 거냐면
바로 이어서 실행했었던 2차 가보개혁을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자, 2차 가보개혁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시험 문제를 풀기에는 2차 가보개혁도 딱 두 가지의 개혁 내용만 아시면 문제는 다 풀립니다. 자, 지금 우리 앞에서 이제는 청일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청일전쟁에서 드디어 누가? 일본이요. 승기를 잡습니다. 일본이 승기를 잡고 청일전쟁을 이기기 바로 직전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쓱 이제 개혁을 잘하고 있나라고 쓱 봤더니 엉망진창인 거예요. 정말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만 개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다시 해 라면서 다시 시행을 한 게 2차 가보개혁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었던 1차를 주도했었던 군국기무처, 요 군국기무처 같은 경우는 문을 닫아버려요. 문을 다시 닫아버리고 다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다시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김홍집 아저씨가 주도를 해요. 김홍집 아저씨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저씨가 우리나라 개화파의 원로예요. 개화를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빠르게 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계속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2차 때는 누구를 안 치냐면은 박용료라는 사람을 안 쳐요. 이 아저씨는 친일적인 사람입니다. 친일파가 아니고요. 갑신정변, 우리 앞에서 설명했었던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급진개화파 중에 한 명이에요. 급진개화파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일본을 롤모델로 삼았고 일본의 개혁을 따라가려고 했던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롤모델로 삼았던 박용료를 개혁의 중심에 앉혀놓으면 우리가 원하는 개혁안대로 가지 않을까 해서 박용료를 앉혔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차 가보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두 가지만 알아달라고 얘기를 했었죠. 2차 가보개혁을 하자마자 했던 게 뭐냐면은 고종은 하라고 하자마자 홍범 14조라는 거를 반포합니다. 홍범, 널리 헝헝헝헝헝헝 규범을 우리 조선은 앞으로 요렇게 살겠어요 라는 14가지 조항을 담은 2차 가보개혁의 내용이겠죠. 담은 홍범 14조를 반포를 합니다. 그리고 2차 가보개혁을 함과 동시에 고종은 뭘 하냐면 교육 입국 조서라는 거를 반포를 해요. 이거는 또 어떤 거냐면 느낌상 딱 봐도 어떤 느낌이 드나요? 교육과 관련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학교를 어떻게 만들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나라가 발전하려면 근대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근대 학교를 만들 때 어떻게 학교를 만들 건지 규범이 들어간 게 교육입구조서예요. 그러면 여기 내용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 앞으로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만들면은 학생들이 무슨 교재를 쓰고 어떤 시험을 치고 정원은 몇 명을 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간 게 바로 교육입구조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타 등등은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에는 언급이 안 될 거예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왜? 요거 두 개만을 가지고 장난을 칠 거니까. 그러면 또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홍범 14조 반포 던져놓는 거예요. 그냥 제시문에 어디든. 다음 자료와 관련된 개혁을 옳은 것은 2차 가보개혁이다. 정답. 또는 교육입구조서를 반포하였다. 그러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세부 조항을 들어가자면 일본이 1차 때는 큰 틀에서 개혁 틀을 짜서 하라고 한 거고 2차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지방제도를 좀 손을 보는 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교재로 보시게 되면 그래서 보시면은 지방 간의 권한을 축소하고 지방 간의 권한, 지방간이 누굽니까? 우리 사또. 사또는 춘향이를 괴롭혔던 변사또를 생각하면 됩니다. 야, 춘향아, 나에게 술 한잔 따라가라. 실사옵니다. 전연의 주리를 틀어라. 형사권,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또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 세금을 거두죠. 행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또가 있는 지역에는 포졸들이 있습니다. 군사도 틀어지고 있어요. 3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권력이 막강해요. 그런데 2차 가보개혁 때 지방제도를 손보면서 지방의 법, 여기 보시면은 뭐로 되어 있나요? 표현을 하자면 법관으로 되어 있나요? 사법권, 재판소라고 되어 있죠. 재판소를 설립하면서 사또가 가졌던 사법권을 뺏어가버려요. 지방 간의 힘이 축소되겠죠. 그리고 지방제도를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더 디테일하게 나누는 거고 그리고 이때 중앙정계는 내각제도를 실시를 하면서 더욱더 왕의 힘이 약화되고 권한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던 게 2차 가보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차 갑오개혁까지의 내용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청일전쟁 이후를 한번 볼게요. 지금 1차 동학농민운동부터 해서 2차 동학농민운동 때 청일전쟁, 1차 갑오개혁 바꿔요. 그리고 승기를 잡으면서 2차 갑오개혁, 그리고 결국 청일전쟁이 끝났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일본이요, 승리를 거둡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중국이 일본에게 박살이 나버립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월드컵 4강 했을 때 파티 분위기였던 것처럼 축제 분위기입니다. 임진왜란의 목소리를 드디어 몇백만 원 했다. 우리가 대제국 청나라를 무너뜨렸다. 일본의 자존감이 개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나라가 일본에게 욕을 합니다. 야, 청나라야, 니들 조선의 손 떼. 이제 청나라는 조선의 손을 떼게 되는 거고요. 야, 청나라야, 니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정신적 피해, 물질적 피해 배상해.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를 하는 거고요. 야, 니들 땅 좀 가져갈게. 라면서 이때 타이완과 특히 라오뚱 반도라는 반도 땅을 하나 가져갑니다. 그때 누가 등장을 하냐? 바로 러시아가요, 프랑스, 독일을 끌고 오는 삼국 간섭이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러시아가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일본아, 많이 묻다 아이가. 라오뚱 반도는 좀 심했다. 청나라 돌려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엄청 화가 나지만 참을 수밖에 없어요. 왜? 러시아랑 1대1은 어떻게 해볼 만할 것 같은데 프랑스와 독일까지는 자기가 혼자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었던 라오뚱 반도를 우웩우웩 다시 개워냅니다. 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 입장에서는 개구력이죠. 근데 일본이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정확하게 이 사건을요, 10년 후에 복수를 해요. 10년 후에 러일 전쟁을 일으켜서 러시아를 두드려 패버립니다. 어쨌든 지금은 뱉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걸 본 사람이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 머릿속에 only 정권 유지만이 들어가 있는 민씨 명성황후죠. 명성황후와 고종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당황스러워요. 왜? 항상 헬프미를 요청했던 청나라가 일본에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떡하지? 이제 누구한테 기대해야 되지? 새로운 오빠 없나? 뜩 봤더니 쩐다. 러시아 오빠 대단하다. 이 오빠를 뜩 봤더니 와, 일본이 찍소리도 못하는구나 라면서 명성황후와 고종은 누구? 러시아 새로운 오빠에게 기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칠러 정책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할까요? 개고생을 해서 청나라를 덜어내고 이제 조선을 먹으려고 했는데 이놈의 러시아 새끼, 코쟁이 새끼가 들어와서 지금 다시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지금 여기랑 들러붙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일본이 무리수를 집어던집니다. 그게 바로 명성황후를 죽여버리는 을미사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을미사변은 아름다운 미미미미미미, 아름다운 미미미미미미, 아름다운 사람이 변사체로 발견되는 게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자, 그러자 일본이 다시 주도권을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본이 다시 주도권을 틀어지게 되면서 일본이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다시 펼쳤던 개혁이 뭐냐면 을미개혁입니다. 아름다운 미미미미미, 아름다운 미미미미미, 바로 미미미 3편 콤보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어쨌든 그러면 을미개혁은 다시 한번 일본의 주도로 펼치게 되는 개혁이고요. 을미년에 일어났다 그래서 을미개혁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거를 3차 갑오개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을미개혁에서도 여러분들이 핵심 개혁의 내용은 하나만, 한 2개 정도만 아시면 문제는 다 풀립니다.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을미개혁은 앞에 있었던 사건이 뭡니까? 을미사변을 계기로 을미개혁을 일본이 주도로 다시 하게 되는 거고요. 또 김홍집 아저씨가 주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개혁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일단 개국기년이라는 연호 대신에 건양이라는 연호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딱 2가지 개혁만 아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단발령이라는 개혁을 하게 됩니다. 단발령이면 우리는
조상님이 물려주신 머리털 하나 자를 수가 없다 라면서 머리를 길러서 이렇게 머리를 따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처럼 다 자르라는 겁니다. 양반 유생들이 난리가 나요. 대표적으로 어떤 양반 유생은 전하 머리를 자를 수가 없습니다. 머리털을 자를 바에 차라리 제 목을 치십시오 라면서 저항을 할 만큼 강렬하게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혁으로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태양력이라는 거를 시행하게 됩니다. 양력이 뭐냐면 양력은 그거 우리 음력 양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양력이에요. 우리는 원래 음력으로 셌다가 이제 이때부터 양력으로 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내용을 잘 아셔야 되는 건데 암기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암기법입니다. 자, 하기 싫지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아름다운 아름다운 사람은 머리빨이에요. 여러분 남자들은 잘 알 겁니다. 장동건이든 원빈 잘생긴 거 알아요. 근데 머리털을 밀어버리면 얄짤없습니다. 물론 잘생긴 우리는 완전 호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사람은 무슨 빨? 아름다운 머리빨. 단발령 개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학창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은 남자랑 여자는 달라요. 남자는 그냥 뛰어나갑니다. 여자들은 선크림 한 통을 다 써버려요. 얼굴이 무슨 허옇게 백지장처럼 하얗게 해서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름다운 사람은 태양을 피해야 돼요. 태양력, 양력을 사용했다라는 거. 요거 좀 잡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때 와서 또 기타 등등으로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갑신정변 때 불타버렸던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 우정총국. 그러면서 그걸 다시 부활하면서 우편사무가 다시 재개되었고요. 그 다음에 종두법이 시행되었고 이때 초등학교였던 소학교가 만들어지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을미사변 같은 일이 터지니까 요거를 또 막기 위해서 군대, 진위대, 친위대라는 군대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왕을 지키기 위하고 그 다음에 수도를 지키기 위한 군대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한번 가볼게요. 요러면서 이때 어떤 한 가지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은 미미미미미 3단 콤보예요. 바로 을미의병이 되겠습니다. 을비의병을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의병인데 의병은 양반 유생들이 의병장이 돼서 일으킨 거예요. 자발적으로 일으킨 겁니다. 국가의 군대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 일으킨 건데 그러면 시험에 을미의병이 나오게 되면 정답은 딱 하나예요. 이 을미의병의 배경만을 물어볼 겁니다. 뭐가 배경이 되었냐? 들고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양반 유생들은. 말이 안 된다. 일본 쪽발이 새끼가 어떻게 우리의 국모를 죽일 수가 있냐? 그러면서 을미사변이 첫 번째 배경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배경은 을미개혁 안에서 양반 유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부모님이 물려주신 머리털을 자르라는 거는 용서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일본 쪽발이 새끼들 말도 안 된다 라면서 1번과 2번 즉 을미사변과 을미개혁 안에 단발령을 계기로 일어난 게 바로 을미의병이에요. 의병은 우리가 다음 강의 또 배우겠지만 총 3번의 의병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계 의병이에요. 1단계 의병이다 보니까 스케일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흔히 시작기라고 얘기를 해요. 초창기 때 일어나는 의병입니다. 그러면서 이 의병은 뭐 대규모 이런 스케일이 아니고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한 반 정도 클래스? 뭐 한 30명? 20명 정도 우르르 몰려가서 일본의 건물 불지르고 잘했어 우리 잘했어 라고 하는 그 정도 스케일입니다. 그게 을미의병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 고종이요. 이렇게 을미의병이 일어나고 있는데 모든 걸 파토내고 도망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아간 파천이에요. 아간이 우리나라 말로 고치면 러시아입니다. 모든 걸 파토내고 러시아로 도망가 버려요. 러시아 외교 대사관으로 도망갑니다. 우리로 치면은 대통령이 청와대를 버리고 그 경복궁 바로 앞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업무를 보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짓거리인데 이해를 좀 해주긴 해줘야 돼요. 왜냐면 사실 을미사변이 터지고 나서 고종은 한 일주일 동안 밥을 먹지를 못했대요. 자기의 부인을 잃어버린 슬픔도 있지만 얼마나 무서울까요? 왜? 누가 죽인지 심증 100%입니다. 일본이 죽인 거 심증이 100%예요. 근데 물증이 없어서 지금 뭐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쉽게 예시를 들면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이나 또는
지금 뭐 회사를 다니시다거나 아니면 뭐 대학교를 다닌다 치면은 수업이 끝나거나 아니면 일이 끝나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는데 옆집 아저씨가 쓰레기통에 막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요. 근데 봤더니 사람 시신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머리랑 손이랑 막 버리고 있는 거예요. 대박. 뭐야? 그러면서 몰래 숨어서 빠르게 112에 신고를 했어요. 삐뽀 경찰이 왔어. 분명히 내가 시신을 버리는 걸 봤는데 뒤져봤더니 아무 증거가 없는 겁니다.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다음날 아침에 눈이 떴습니다. 아침에가 뜨고요.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거나 또는 회사를 가러 나왔는데 옆집 아저씨가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동진아, 학교 가니? 회사 가요? 아우, 잘 갔다 와요. 수고해요. 손을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행복해요? 즐거워요? 소름이 확 돋을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고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뱉어내고 어디로? 러시아 외교 대사관으로 내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니, 러시아 외교 대사관에 우리나라의 왕이 도망갔는데 그러면 러시아가 해달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해달라는 건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의 입김이 세지게 되는 거고 이 시기 때 와서 다시 아간파천이 일어나면서 일본의 주도권을 잃어버리니까 앞에 있었던 을미개혁이 올 스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간파천을 하면서. 그러자 고종이 의병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의병들아, 너무너무 고맙다. 니들 때문에 내 마음이 좀 가벼워지긴 했는데 니들이 이렇게 열심히 한들 죽은 내 와이프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나 러시아 외교대사관으로 도망갔죠. 이제 더 이상 을미개혁의 단발령 같은 이런 개혁들 하지 않는다. 스톱됐다. 그러니까 니들 고생했어. 돌아가. 얘들은 양반 유생들, 왕의 명령을 따르는 애들입니다. 자진해산해버리면서 끝나는 게 을미의병이에요. 그리고 나서 일부 남아있던 의병들 중에 끝까지 싸웠던 애들은 활빙당이라는 곳에 가세를 해서 계속 활동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해산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을미의병을 시험에 나오면 배경, 그 다음에 단발력과 태양력은 을미개혁의 핵심 키워드 2개, 그리고 을미사변 여기는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순서 흐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미미미미미 3단 콤보, 을미사변, 을미개혁, 을미의병, 그리고 아간파천까지 이어지는 요 흐름 순서를 잡아두시면은 문제가 나왔을 때 큰 어려움 없이 풀 수가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청일전쟁 이후 한번 잡아드렸고 3차 갑오개혁 내용까지, 을미의병까지 잡아드렸고 아간파천까지 한 번에 쭉 잡아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강의 내용 한번 다 잡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16페이지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저는 바로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